돈을 잘 버는 사람의 말은 힘이 다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사로잡고 그로 인해 돈과 운도 점차 좋게 만들어 나가는데요. 돈은 의도치 않게 따라오는 화술이지요. 그래서 부자들의 언어에는 설득력은 물론 의욕과 신념이 자연스레 녹아 있다는 걸 느낍니다. 신기한 점은 존경받는 부자들은 말에서 거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환영받고 사랑받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곁에 함께 있으면서 돈이 따라붙는 언어를 배워보고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나 역시 좋은 운이 따라붙는 말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만약 아쉽게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부자들의 말투를 직접 배워서 점차 내 주변에 사용해 보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오늘은 매년 1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자의 말을 통해 돈 잘 버는 사람의 말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강렬한 말로 자신을 각인시킨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뇌리에 박히는 말을 잘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상에 오래 남는다. 짧고 단순한 단어의 나열은 인상에 남을 만하다.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문장에 힘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말에는 사운드 바이트라는 기술이 숨어 있다. 사운드 바이트란 매스컴이 정치가의 연설이나 스포츠 선수의 인터뷰 등에서 발췌한 짧은 문장을 뜻한다. 주로 텔레비전 뉴스에 인용할 때 사용하는데 사운드 바이트의 특징은 짧고 알기 쉬운 단어를 반복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 듣는 이의 기억에 남기 쉽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잡담으로 돈을 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되는 잡담과 그냥 잡담을 구분한다. 돈 되는 잡담이란 무엇일까? 돈 잘 버는 사람은 잡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폭넓은 관심사를 어필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만의 강점이 된다. 특히 돈 되는 대화 소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잡담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음악, 영화 등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의 취미 영역에 속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관련 지식이 없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인기 있는 구단이라도 상대가 야구에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화 소재가 잡담에 유용할까? 바로 다음 세 가지다. 운동, 책, 맛집. 왜 이 세 가지가 돈 되는 이야깃거리일까?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에 신경 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건강이나 운동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많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다. 만약 읽지 않는다고 해도 책이나 새로운 정보에 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잡담에서 책에 관한 화제를 꺼내면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관심을 보인다. 맛집에 관련된 주제 역시 잘 통하는 대화 소재이다.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은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서 질 좋고 맛있는 식사에 투자한다. 그러므로 맛집에 관한 주제를 꺼내면 반응이 좋다. 좋은 정보를 알려주면 몹시 기뻐하고 반대로 좋은 정보도 기꺼이 알려주려고 한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목소리도 웃는다. 눈과 목소리까지 웃어야 진짜 웃는 얼굴이다.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인사를 잘한다. 인사법은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기술이니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흔히 웃는 얼굴이 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웃는 얼굴뿐만 아니라 웃는 목소리도 필요하다. 그렇게 인사하면 인사를 받은 쪽도 자연스레 기분이 밝아진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목소리까지 웃는 사람은 드물다. 애써 웃는 얼굴로 인사해도 목소리가 웃지 않으면 인상에 남지 않는다. 내가 회사에 다닐 때 일 잘하기로 소문난 2년 선배가 있었다. 웃는 얼굴과 함께 웃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법을 나는 선배에게 배웠다. 그는 매일 아침 씩씩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왔다. 밝은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들면 선배의 밝게 웃는 얼굴이 보였다. 나도 따라서 씩씩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곤 했다. 아침 인사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기운이 넘쳤다. 신입이었던 나는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날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나날을 보냈다. 당연히 밝게 웃을 여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선배가 웃는 얼굴과 웃는 목소리로 인사하면 덩달아 기분이 밝아졌다. 그 인사 덕분에 그 선배는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상사의 신임도 두터웠다. 그도 그럴 것이 온종일 인상을 쓰고 컴퓨터를 노려보는 직원과 웃으며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누구라도 웃는 직원에게 일을 맡길 것이다. 그는 날고 긴다는 동기들을 제치고 누구보다도 앞서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에게 에너지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항상 기운이 넘치고 신나 보이시는데 즐겁게 일하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그렇게 묻자 조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일이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야. 웃다 보니까 일도 같이 즐거워지는 거지. 그야말로 역전의 발상이 없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선배의 업무 철학은 학문의 세계와도 통하는 데가 있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일부러 실패담을 풀어놓는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서 이야깃거리를 찾는다. 부정적인 경험은 언젠가 도움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생각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쁜 경험이 언젠가 도움이 된다면 인생은 온통 좋은 경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입사한 회사는 엘리트 집단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지방 사립대학을 졸업했고 삼수까지 했다. 입사 시점에서 이미 나는 그들에게 뒤처진 존재였다. 입사하자마자 좌절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런 좌절이 좋은 쪽으로 작용했다. 소위 엘리트가 아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낼수록 의외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지방 사립대를 삼수해서 졸업한 신입이 아니었다면 나의 성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돈이 된다. 요즘도 부정적인 경험은 언젠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살면서 겪은 나쁜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꾼 이야기는 귀중한 정보이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나쁜 경험을 역이용한 경험이란 돈을 주고서라도 알아내고 싶은 정보이다. 부정적인 경험은 의외로 돈이 된다. 내가 삼수를 한 경험도 마찬가지다. 삼수라는 경험을 좋은 쪽으로 살린 이야기는 지금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이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된다. 삼수하길 잘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실제로 나는 삼수를 통해 정신력을 단련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뒤처져도 어떻게든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2번이나 실패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해냈다. 삼수한 덕분에 뒤처져도 인생은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한 번도 좌절해 본 적 없는 사람이 한두 번쯤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한들 설득력이 없다. 나쁜 경험이 도리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야기는 틀림없이 돈이 된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배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감사 인사에 마음을 전하는 한마디를 더하라. 상사나 거래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돈 잘 버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함은 물론 그 배려를 능숙하게 전달한다. 상대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감사 인사는 필수이다. 하지만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심함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감사 인사는 언제,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하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감사 인사는 반드시 다음 날 오전 중에 해야 한다. 바쁜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전날 저녁의 일 따위는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오후에 하는 인사는 김 빠진 콜라나 다름없다. 자칫하면 상대방이 대접한 보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 감사를 전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다음날 오전에 얼굴을 보는 상대라면 직접, 그렇지 않다면 메일로 인사를 전한다. 다음날 아침 얼굴을 보면 바로 감사 인사를 하고 메일이라면 아침에 출근하는 즉시 보낸다. 인사 내용 역시 중요하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이라면 너무 무미건조하고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감사 인사에도 반드시 한마디를 더한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즐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의 능력에 감탄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어제의 메뉴나 화제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을 엮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어제 추천해 주신 메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료에 관해 말씀해 주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감사 인사를 듣는다면 상대방도 대접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상대방이 되도록 다음에는 같이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한마디, 배려하는 센스의 차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 말고도 대화에서 배려를 드러내야 할 때는 또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어떤 때라도 배려를 언어로 표현한다.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 써도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따라 상사가 몸이 안 좋아 보일 때 어디 편찮으신가? 얼른 좋아지셔야 할 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걱정해도 이게 상사에게 들릴 리가 없다.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는 배려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걱정하는 마음을 간결하고 명료한 한마디로 표현한다. 과장님,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가요?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아주 평범하지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당연한 한마디를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큰 차이를 낳는다. 상대방의 변화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칭찬하라. 앞에서 말한 당연한 한마디를 전하는 타이밍에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다. 바로 상대방이 변화했을 때이다. 앞서 본 예시는 안색이 좋지 않은 등 상대방이 부정적인 쪽으로 변한 경우이다. 그 밖에 긍정적인 변화에도 한마디 덧붙이면 좋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다. 칭찬 역시 자신의 세심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안경 바꾸셨네요.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새 가방이 정장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상대방의 변화를 한마디로 칭찬하면 된다.
칭찬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변화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편리하고 쉬운 주제이다. 알고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대화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또한 자칫하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주의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변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예리한 관찰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칭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칭찬이라는 행위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턱대고 칭찬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특히 손윗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관한 칭찬은 NG이다. 과장이 상사인 부장이나 경영진에게 인격을 칭찬받으면 기쁘겠지만 상대가 부하 직원이라면 썩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그릇이 큰 분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상사를 칭찬하면 건방지다며 도리어 역정을 살 가능성이 있다. 손윗사람을 칭찬할 때는 상대방의 변화를 알아챘다는 사실을 전하고 칭찬의 한마디를 덧붙이면 좋다.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하라. 배려가 몸에 밴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알아챈 사실을 적절히 말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그 말은 즉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이 복합기 임대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이때는 무엇을 팔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소모품이 슬슬 떨어질 때쯤에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적당한 시기에 소모품 관리차 방문 드릴까요? 하고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뜻밖의 배려 포인트를 찾아라. 항상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상사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데 그 입장에서 더 편한 것만 살피면 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대중교통 시간. 2. 오늘의 날씨. 3. 음식의 호불호. 나 역시 직장인 시절의 전철 시간, 날씨, 음식 호불호만큼은 상사의 입장이 되어서 살피고 말로 표현했다. 덕분에 센스 있다는 칭찬을 자주 받았다. 회사에 재직 당시 상사와 함께 대중교통으로 외근을 나갈 때가 많았다. 어디나 그렇지만 상사는 대체로 부하 직원보다 바쁜 법이다. 예를 들어 저녁 6시 전까지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상사에게 알려주면 좋다. 부장님, 저녁 6시까지 회사로 돌아오려면 5시 20분에 방문철을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나오기 전에 걷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있으니 대중교통 시간표나 소요시간 등은 가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제 시간에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사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출발하기 전에 알아보고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는 행동이 부하 직원이 할 수 있는 배려이다. 실제로 나는 항상 실천했고 상사 역시 기뻐해 주었다. 대중교통 시간과 마찬가지로 날씨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날씨를 검색한 뒤 빨리 보고하면 좋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때 다음과 같이 말하여 자신의 배려를 나타내보자. 부장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 꼭 챙기세요. 내일 날씨를 찾아본 뒤에도 마찬가지다. 부장님, 내일은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적절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음식 호불호를 넌지시 파악하는 방법.
회식은 배려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이다. 나는 술을 즐기지 않기에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주변을 배려할 수 있을지 신경을 썼다. 회식뿐만 아니라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음식 호불호는 상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 좋은 주제이다. 내가 다닌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별로 팀원을 교체할 때마다 환영회나 송별회를 열었다. 젊은 축에 속했던 나는 회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도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면 음식에 호불호가 있는지 미리 질문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성별을 막론하고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문제는 나이가 40대 이상인 상사들이었다. 40대가 넘어가면 음식의 호불호가 의외로 확연히 갈라지곤 했다. 나이가 들면서 기호가 뚜렷해지기도 하고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고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회식 장소가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 정해지는 것을 꺼리는 상사도 있기 때문이다. 튀김류를 좋아하지 않는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부장님 못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에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상사가 많다. 그런데 회식이 끝난 후에 상사의 자리를 보면 손도 대지 않은 튀김이 그대로 남아있곤 하다. 그렇다면 이때 질문하는 말을 조금 바꿔보자. 부장님 튀김은 피하시는 편이 좋으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상대방이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다. 매운 음식만 아니면 뭐든 상관없다와 같은 뜻밖의 정보를 얻을 때도 있다. 여기에서 상사가 튀김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실 답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점은 이 한마디로 자신의 배려를 확실히 어필할 수 있고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아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인정하는 법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상대방의 철학에 주목한다. 상대방이 고집하는 것을 찾아내서 칭찬하라. 자신만의 업무 철학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 나만의 철학을 알아준 사람에게 호감이 드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능력까지 높이 사게 된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방식과 철학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추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나서서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다. 무언가를 고집하더라도 자기 만족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먼저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을 때 상대방이 고집하는 게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줄곧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방식을 누군가가 칭찬해주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분명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나 역시 구두를 칭찬해준 거래처 담당자가 무작정 좋아진 경험이 있다. 늘 멋진 구두를 신으시군요.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상대방의 신발을 눈여겨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정장 구두는 이 브랜드만 고집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세련된 데다가 발도 편해요. 오래 신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아서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자신만의 철학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정말 즐겁다. 물론 신발을 고집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은 아니다.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었지만 칭찬을 받으니 더없이 기뻤다.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한 데에 기쁨을 느끼는 것 또한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 그 이후로 나는 그 거래처 담당자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상대방의 구두까지 눈여겨보는 관찰력이 있으니 업무 능력은 물론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도 있으리라고 말이다. 칭찬받으면 사양하거나 빼지 말고 기뻐하라. 자신만의 철학을 알아주면 누구나 기뻐한다.
하지만 철학에는 또 한 가지의 힘이 있다. 나는 거래처 담당자가 구두를 칭찬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만의 철학을 잘 전달하면 상대방이 변화한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말이다.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내가 어떤 철학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차별화했는가를 상대방이 알아채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즈니스의 흐름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기회이기 때문이다. 나름의 철학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흐름을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거래처 담당자의 칭찬에 부끄러워하면서 별 말씀으려 하고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와의 신뢰관계도 깊어지지 않을 것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승부를 봐야 하는 순간에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승부를 짓는다. 자신만의 철학 빨리 깨닫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딱히 철학이 없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업무 철학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서 일하는지 떠올려 보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만의 철학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대단히 거창할 필요도 없다. 자신만의 철학은 당연한 정도로도 충분하다. 나에겐 당연한 일이 타인에게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사했을 무렵 내가 가장 신경 썼던 점은 철저한 준비였다. 경험에서 비롯된 철칙이었다. 그래서 신입 연수를 받기에 앞서 자료를 꼼꼼히 만들었다. 철저한 준비를 실천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연수용 자료를 대충 훑어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연수 담당자는 나를 칭찬해 주었다. 게다가 이 사소한 일을 계기로 동기와 선배들 사이에서 우수한 신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나는 업무를 할 때 효율적인 방법 등을 계속해서 연구했다.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으나 의외로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감탄할 만한 철학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나에게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료 정리에 관해 묻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내 철학을 깨닫고 싶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는지 자문자답해 보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대답이 나의 철학이 되고 나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고 납득시킨다. 상대방을 납득시키려면 내 의견의 근거를 더하라. 말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 납득시킨다. 설득은 나의 몫이고 납득은 상대방의 몫이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기를 좋아하므로 설득이 잘 통하지 않는다. 자신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납득해야 비로소 설득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돈 잘 버는 사람은 설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서 납득하도록 이끈다.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이다. 근거가 있어야 상대방도 납득한다. 여기에 화장품 판매원이 있다. 누구 말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번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1만 병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2번이 설득력 있지 않은가? 결과에 객관적인 근거를 덧붙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최고의 설득 재료는 경쟁사의 성공 사례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근거 이견의 기술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어떤 상대라도 납득시킬 수 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유용한 설득 재료는 바로 성공 사례이다. 특히 경쟁사의 성공 사례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다.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광고를 건의했다고 생각해보자. 잠재 고객 증가가 목표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으로는 어떤 통 큰 상사도 설득할 수 없다.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경쟁사의 성공 사례를 한번 더해보자. A사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했더니 1년 사이에 잠재 고객이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가? 성공 사례를 더했더니 훨씬 설득력이 강해졌다. 처음에는 망설이더라도 A사의 성공 사례를 조사해서 다시 설명하면 그 어떤 상사도 결국에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근거와 의견을 합쳐 말하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부부가 저녁 메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아내가 먼저 말했다.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남편이 답하길 그냥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남편의 답은 설득력도 없고 무성의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근거를 덧붙여주기만 해도 확연히 다르다. 어제 비빔밥이었으니까 오늘은 고기 구워 먹자라고 하거나 내일 발표가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 해도 근거를 들어주면 좋다. 앞에 예시처럼 하면 아내도 남편의 메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까?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줘라.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각적 자극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나 역시 시각적 자극에 강하게 설득당한 경험이 있다. 내가 다니는 치과는 저명한 선생님이 계신 데다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정기검진차 방문한 어느 날 치아 미백을 권유받았다. 사람은 겉모습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가 포인트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대부분 미백을 위한 시술을 받는답니다. 그리고는 미백 시술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누런 치아와 새하얀 치아, 치열 교정의 전후를 비교한 사진도 있었다. 누가 봐도 치아가 인상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내 사진으로 미백 시술 전후를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영상으로 이미 마음이 흔들렸던 나에게 자신의 얼굴로 직접 비교한 사진은 그야말로 강력한 한방이었다. 치과에서 비포 앤 애프터의 가시화라는 설득의 비결을 배운 셈이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신입교육 때 1,000만 원짜리 돈다발 10개를 보여주고 만져보게 한다. 1억이라는 돈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본 1억의 존재감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가 다루는 금액의 크기와 중요성을 실감했다. 회계 감사를 하다 보면 장부상에서 수억, 수십억 원의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숫자처럼 느껴진다. 한 자릿수 정도 틀려도 수정하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도 든다. 그렇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돈다발을 보여주어서 돈의 무게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돈다발을 보면 숫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시각적 자극이 주는 강력한 설득력을 활용한 예이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책 속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도 많아서 일상에서 적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 말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원수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를 회유하여 적을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지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소를 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생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